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국민회의입니다. 이번 2025년 6월 3일 하지 말아야 할 선거를 갖다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온 국민들이 지금 긴장한 가운데 이 선거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우리 국민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려움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발전적인 환한 미래를 열어갈 수도 있고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온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긴장된 가운데 이 날을 맞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대한국민회의 이 애국운동에서는 이번 선거를 맞이해서 국민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책임지고 나아가야 마땅한지 그리고 어떻게 응해야 이 선거가 바른 선거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칠 만한 귀한 분들을 모시고서 특별 방송 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직접 방송을 진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셔야 할 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오늘 그 순서를 맡기기로 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내용을 여기저기에 잘 전해 주셔가지고 이번 이 선거를 어떤 자세로 어떻게 잘 책임지고 치를 것인지 이렇게 서로들 전해주고 격려해주고 선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일단 오늘 이끌어 가실 국가대개조위원회 총괄본부장이 되시는 장성태 님께 이 마이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국가대개조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장성태입니다. 내일부터 저희들이 사전투표를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앞두고 온오프로 우리가 바른 선거를 하려면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소개해드릴 분은 첫째 타임을 맡으신 허병기 교수님은 인하대학교 공대 학장님과 대학원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국민의힘 국가대개조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허병기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교수는 국민의힘 국가대개조위원회 총괄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계신 박태희 본부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태희입니다. 네, 박태희 본부장님은 정보시스템 감리사로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특별한 노하우를 많이 갖고 계신 감리와 감사의 노하우가 있으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1교시는 그럼 허경규 박사님께서 이끌어 가시겠고 저희들은 2교시 박태희 본부장님, 3교시 장성태 본부장 이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준비하시는 시간을 갖고 저희들은 잠시 퇴장했다가 자기 타임 때 들어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교회 와보니까요, 옛날 그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시골 교회 분위기가 나서 좋아요. 제가 요번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책을 2권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21대 총선에 대해서 책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부정선거 회복학에서 22대 총선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프롤로그에 보면 처음에 이제 나오는 글이 따옥이라는 그 동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가 1952년도에 그때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처음 들어갔는데 뭐 옛날 시골들은 신장로라 그래가지고 요새도 뭐 그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아스팔트가 아니고 그 흙길에다가 그 가구마다 이렇게 활당이 있었습니다. 이 거리 얼마에다가 모래하고 자갈 깔아라 그래서 그 깔고 며칠 지나고 이제 한참 지나면 그게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그게 아주 바삭바삭하게 해서 새로운 길 같은 그런 길. 그러니까 여름 같은데 그 길을 가게 되면 바삭거리면서 뜨겁고 아주 탄하고 그런 그 길을 이제 통과하는데 뭐 시골이니까 5리 다니다가 10리 다니다가 20리 이렇게 다니면 20리 다니면 초등학교 2학년이나 이렇게 되면은 2시간 이상 걸립니다. 20리 그러면 한 8km 되니까 그 하루에 걷는 거가 그냥 한 5시간, 6시간 하니까. 그때 나하고 이렇게 친구같이 쫓아다니는 그 동료가 따옥이었어요. 근데 요새 책에도 보면 따옥이 그러면 1절, 2절 있습니다. 1절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2절이요.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따옥 이렇게 하면서 뭐 어디 가느냐 아버지 나라 해돋는 나라 이렇게 나오는데 2절까지 나오는데 3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머릿속에는 그 3절이 살아가지고 계속 평생을 쫓아와요. 3절이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결이 돼서 그런 얘기하는데요. 3절이 약한 듯이 강한 듯이 또 약한 듯이 따옥 소리 처량한 소리 떠나가면 가는 곳이 어디매이뇨 내 어머니 가신 나라 별도 없는 나라. 그게 평생을 쫓아왔는데 왜 이제 제가 이 이야기하냐면 사실 인생이 굴곡이 보면 약했다 강했다 실망했다가 무슨 희망을 찾았다 이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저 책 쓰면서 한 3년 이상을 썼어요. 책 2권을. 가다 보면 실망스러울 때 또 이것도 써야 되겠다. 그게 이제 큰 웨이브를 그려가면서 이제 막 가서 마지막에는 어쨌든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프롤로그의 제일 끝에 가면 결론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게 아마 고린도전서 12장인가 뭐 이렇게 가보면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에서 자기 신앙 고백이 네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 보면 가장 그래도 내가 힘도 있는 뭐가 이렇게 탄생될 때 보면 내가 강할 때는 잘 탄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라서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는 거하고 이 시골 여기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내가 다른 그 말씀을 드릴 때도 이제 이런 걸 한번 물어보거든요.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원이 몇 가지가 있느냐? 있으면은 한 가지라도 말해보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은 애들 잘 모르죠. 근데 저보고 이제 거꾸로 물어보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원은 하나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그냥 공기라고 그럽니다. 공기. 근데 그 공기도 많이 오염된 공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물도 자급자족, 물은 뭐 자급자족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자급자족 안 됩니다. 제가 36층에 사는데요. 물이 36층까지 올라 그러면요. 거기 해외에서 수입하는 에너지 자원을 갖고 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가 생산되지 않으면 안 올라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을 보면 석탄도 그러고, 우리나라 석탄 석연 가지고 발전을 못 합니다. 제가 이제 화력발전 설계하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수입해 옵니다. 천연 가스 수입해 와야 되죠. 원자력도 우리나라 우라늄 갖고는 안 됩니다. 수입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식량이 자급자족되는 나라도 아니고, 에너지가 자급자족되는 나라도 아니고, 식량에서 예를 들어 쌀은 남습니다. 근데 토탈 식량으로 보게 되면 다 수입이 끊어진다 그러면 쌀 갖고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고 열악한 상황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착각을 해요. 특히 정치가들. 뭐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나 뭐 그냥 공짜로 생기는 줄 알아요. 해외에서 우리가 수출해서 세계의 자원이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으면요. 자본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안 굴러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삼성 하나만 무너지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거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삼성이 잘 되도록 하는 정책을 펴는 당의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LG도 그러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얼마 전에 IMF 겪었잖아요. 그날 IMF 새벽에 떨어진 얘기 발표가 되는데요. 그 전날 저녁 때까지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가 뭐냐 그러면 1달러에 800원 정도 할 때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높을 때는 한 650원 뭐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달러 가치가 폭등하면서요. 2,200원 아마 그렇게까지 갔을 거예요. 그리고 실직서가 무더기로 쏟아지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또 폭락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한번 겪고 그걸 어쨌든 이게 헤어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왜냐면 옛날에 후진국이랬던 나라가 지금 다 꽤 수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극복하기가 저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기술력이나 성실이나 근면 뭐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거 잘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또 이런 거 물어봐요. 우리가 현재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세계에서 몇 위 정도로 잘 사는 나라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 실질적으로 무역이나 뭐 군사력 이렇게 따지면 수치적으로는 우리나라 한 10위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요. 그냥 저보고 그냥 정성적으로 평가해보면 한 5등, 5위나 6위 됩니다. 사실 그냥 딱 앉아가지고 우리 지금 집 몇 평 사느냐, 서울에서 몇 평 사느냐, 뭐 저도 인천 사는데 몇 평 사느냐,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나 교통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주거 환경으로 물, 뭐 전기, 뭐 서울 시내 뭐 여기 여러분들 전철 가보면 전철 지하철 우리나라 같이 잘 돼 있는데 없습니다. 의료 시스템 우리나라 같이 잘 돼 있는데 없습니다. 근데 우리 착각해요. 그리고 여행 가보면 웬만한 시골에서 그냥 괜찮게 하는 사람들도 여행을 가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미국 사람들, 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당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여행 많이 가냐? 못 갑니다. 우리는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해요.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러면 기술력으로 따질 때 우리가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술이 세계 기술 수준을 봤을 때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술이 몇 가지나 있을 것이냐. 그것도 10손가락 미만입니다. 웬만한 거는요. 제품이 세계 시장에 나왔을 때 우리가 1등하는 제품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해서 가봐요. 모든 제품들이 다 중국 제품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중국에 우리나라 5천만이고 중국에 예를 들면 13만, 14만이다 그러면요. 28분의 1이나 26분의 1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이걸 해봐야 되겠다 값싸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술력도 집중적으로 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중소기업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보고 무슨 다른 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이런 이야기 할 때 제가 그 이야기 합니다. 대기업은 규제할 필요 없답니다. 내버려도 잘해요. 정부에서 가장 손 안 댈 때가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가
심하다고 그 규칙 풀어주고요. 환경만 만들어주면 끝납니다.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살아요. 근데 정부에서 예를 들면 R&D 투자하면 R&D 투자가 한 20조 정도 될 거예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게 중기업이 대기업이 되고 소기업이 중기업 되는 그런데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소기업이란 세계적으로 일정가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세워서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특이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집중적으로 잘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자꾸 나눈다 이런 것보다 나누긴 나눠야 되겠죠. 그렇지만 무조건 오나도 뭐 그냥 일반 사람이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살아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오늘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게 심각한 환경이 있구나. 이제 그건 좀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제가 이게 살아왔을 때는요, 80년 그 전이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5.16 혁명을 해가지고 새로 일으킬 때 그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수준이요, 아프리카 다 합쳐도 제일 밑바닥에서 1, 2, 3, 대응보 같은 건 3이다. 아무리 올라가면 5입니다. 제일 바닥에 있어요.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 다 합쳐서 그렇게 못 살았어요. 지금 만약 그대로 가면 북한과 똑같습니다. 북한의 수준이 지금 아마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거기서 기적을 이루어서 여기까지 온 나라예요. 근데 잘못하게 되면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게 부정선거 뭐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러면 처음 딱 시작할 때 유권자들이 뭘 해야 되는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권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 첫째가 투표는 해야 됩니다. 투표는 기권하면 안 됩니다.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본 투표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당일 투표를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 여의치 않으면 사전 투표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제가 그 책 분석하는 데 가보면 어떤 거냐 그러면 서울 시내가 48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선거구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종다 이걸 전체 수학적으로 다 분석을 해보면 여기가 어떤 그 문제가 발생됐는가를 가보면요, 관내 사전 투표는 이건 학술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보면 유권자가 투표한 것보다 바깥에서 유령표가 들어간 게 많아요. 근데 그걸 유령표를 예를 들어 종로구다 그러면 종로구에서 관내 사전 투표 3만이 투표를 했다 그래봐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 유령표를 만들어서 집어넣느냐 그러면요, 제가 학술적으로 분석한 결론에 의하면 사전 투표 수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일정 퍼센테이지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다 만약 3만이 사전 투표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30% 곱하기 0.3 그러면 한 9,000표가 됩니다. 9,000표를 유령표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용산이 4만이다 그러봐요. 사전 투표, 관내 사전 투표. 그럼 용산은 얼마냐? 대강 0.3 곱하면 12,000이죠. 12,000표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결정하는 기준이 사전투표 수에 따라서 조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사전투표에서 이게 너무 멀리 있어서 아마 저기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하게 되면 뭐 이게 안 보이니까 별로 효과가 없을 겁니다.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유권자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거냐 이러면 당일 투표하는 게 좋다. 정 안 될 때는 기권하지 마시고 사전에 가서 투표하셔야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국가가 위기에 왔다 그러면 가능하면은 당일 투표하는 게 우리들의 의무죠. 의무니까 그거 하는 걸 원합니다. 그냥 왜 제가 이 사전투표를 좀 위험하다 그러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종로, 용산, 뭐 성북, 뭐 서초, 뭐 강남, 뭐 이런 것들의 그 조작하는 그 방법이 사전투표 수의 일정한 비율로 이게
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그쪽으로 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절대 투표자 숫자를 좀 줄이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줄어간 표가 당일로 가면 이거는 그냥 그 표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는 참정권을 지키잖아요. 근데 원래는 헌법대로 내가 투표일에 가서 투표를 하는 우리 권리를 행사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제 책에 보게 되면 이게 표가 이렇게 표가 이게 조작되는 게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관내 사전 투표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관내 사전 투표 조작하기 전에 투표 수에 몇 프로를 갖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서울 시내다 하면 대강 30%다 그러면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가지 말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건 학술적인 분석입니다. 뭐 제가 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분석을 48개 선거구, 그 다음에 경기도 60개 선거구 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는 한번 근거를 대보라 그러면요. 제가 수학적 식도 보여주고, 실질적 선관위에서 발표한 그 투표 결과를 딱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 그림을 딱 그리게 되면, 요건 바깥에서 집어넣은 조작이 일어난 결과라는 게 학술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바깥에서 일용표를 집어넣는 건 있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표를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그래서 왜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냐 그러면 사전 투표를 할 때 들어가는 숫자 있잖아요. 유권자 숫자를 자꾸 카운트해서 옛날에 그거 자꾸 카운트를 했잖아요. 개수를 해갖고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랑 같으냐 뭐 맞춰보는데 요번에는 선관위가 시간대별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개수한 거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가 같더라도 그게 또 표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 국힘당 후보의 표를 민주당 후보의 표를 바꾸는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수한 거하고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넣어놔야 될 게 전부 다 학술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선관위 발표하는 숫자가 같은가 그거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5일 동안 보관하면서 그 보관하는 표가 바꿔치는지 않는지, 그러니까 투표함이 건드느냐 안 건드느냐 이걸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또 개표장으로 왔을 때까지 계속 쫓아가면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권자는 가능하면은 당일 투표를 하는 게 우리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다. 두 번째, 그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개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일 동안 그걸 감시를 하고, 여기 왔을 때까지 감시하는 게, 이게 이제 사전관내 투표에 대한 거에 우리가 감시자, 또 유권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표를 바깥 집어넣는 게 이게 2022대 총선에서 하나가 밝혀졌고요. 또 바꿔치는 것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외 사전투표, 우편으로 하는 투표는 학술적으로 분석하면 국힘당 표를 버리는 것도 또 분석이 되어 나옵니다. 그것도 식으로 유도가 되고요. 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1차 함수 같이 좌표 평면에 딱 플라팅을 하면 그림이 크기 맞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일어나고 세 가지가 기본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로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내 사전 투표인 경우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보면 한 지역에만 한 게 아니라 서울 48개, 그 다음에 경기 60개, 특히 경북 12개, 대구 12개, 경남 17개, 16개, 부산 18개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면 그런 패턴들이 다 분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22대 총선에서는 얼마나 심각했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는 유권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 창관이나 그걸 감시하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겠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아마 어떤 관리하는 뭐 부방대라든지 이런 데서 아마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유권자들은 자관 가서 가능한 대로 투표일에 가서 하는 걸 권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22대 총선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제가 한 3가지만 갖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가요, 이거 왜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첫째가 뭐냐 그러면요. 제가 쉽게 제 기억난 대로 해볼게요. 서울 지역, 우리가 보면 투표가 보면 당일 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는 4가지가 있어요. 관내 사전 투표. 내가 용산구에서 무슨 예를 들면 효자동이다. 효자동 내에서 5일 전에 투표하는 겁니다. 용산구 안에서 투표하는 거예요. 효자동 아니도 용산구 안에서. 근데 관외 그러면요. 용산구 말고 저기 예를 들면 서초구에 가서 투표해서 용산구로 우편으로 오는 거. 부산에 가서 우편으로. 그게 관외 사전 투표입니다. 그 다음에 거소선상에서 배 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 그게 거소선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외 사전 투표. 그래서 이게 4종류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에. 근데 가장 투표자 숫자가 많은 게 관내 사전 투표입니다. 근데 관내 사전 투표인 경우에 제가 이게 문제의 심각성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야기가 관외 이런 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그러면 48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 선거구 중에서 당일 투표에서 국힘당 후보가 이긴 후보자가 몇 명이냐면 28명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이긴 선거구가 20개입니다. 근데 관내 사전으로 가면은 국힘당 후보가 당일에서 28명이 이겼는데요. 관내로 가면 5명뿐이 못 이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20명뿐이 당일에서 못 이겼는데 이쪽으로 하면 43명이나 이겨요. 관내에서. 관외로 가면은 국힘당이 이긴 선거구는 3개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45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이겨요. 그럼 당일에 비해서 관내는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왜 20명이 당선됐던 사람들이 관내로 가면 5명뿐이 당선이 안 되고 관외로 가면 3명뿐이 안 되느냐. 왜 국외로 가면 더 심각해요. 국외로 가면 서초구 한 선거구에서만 국힘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득표수가 많고요. 47개 선거구에서는 국외는 다 민주당 후보가 표가 많습니다. 경기도 가면 더 심각해요. 경기도 가면요. 60개 선거구에서 국힘당 후보가 당일에서 이긴 선거구가 17개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이긴 선거구는 43개가 되잖아요. 그럼 60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관내로 가게 되면요. 아마 한 선거구가 국힘당이 이기고 59개가 민주당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 관외로 가면 국힘당이 이긴 선거구는 하나도 없어요. 국외로 가도 없습니다. 이걸 딱 보게 되면 이거 보고 이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선거구를 갖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심각한 걸 또 말씀드려볼게요. 종로구 그러면 거기 가면 선거동이 몇 개가 있나 그러면요. 17개 선거동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22대 총선에서 선거구가 몇 개냐면 254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선거동으로 따지면 3,551개 선거동이 있어요. 그럼 서울을 따지면 서울은 48개 선거구입니다. 선거동으로 따지면 425개 선거동입니다. 그럼 425개 선거동에서 민주당 후보인 경우에는요, 관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하게 되면 425개 선거동에서 모조리 다 10% 정도 큽니다. 높아요. 국힘당은 425개 선거동에서 모조리 다 10% 정도 낮아요.
그게 경기도로 가면 경기도 선거구가 60개입니다. 근데 선거동으로 따지면 599개 선거동이 있어요. 그게 559개 선거동 모두에서 민주당 후보인 경우에는 관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하면은 10%보다 다 높아요. 10% 정도 다 높아요. 10% 정도 다 높습니다. 국힘당은 10% 정도 다 낮아요. 근데 이런 선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3,551개로 가면요. 98% 선거동에서 민주당은 관내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10% 정도 높아요. 국힘당은 관내 사전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낮아요. 이거는 이 세상이 창조된 이런 선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게 문제가 있다. 저도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보면 당일 관내 그냥 국외 여기 보면 당선된 숫자를 봐도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요. 관내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에서 선거구에 대해서도 너무 문제가 많고 특히 선거동에 따지면 그 많은 선거동에 대해서도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얘기.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이게 통계하게 보면요. 당일 득표율을 가지고 선거구, 예를 들면 종로구에서 보면 종로구에 당일 득표율이 있습니다. 그럼 이 당일 득표율을 가지고 종로구 전체, 그러니까 당일 득표율, 당일 득표, 관내, 구속선거구에 다 합친 거기에 대한 득표율을 추정하는 게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여론조사할 때 4,400만 유권자에 대해서 샘플링을 할 때요. 표본을 만들 때 크면 2,000입니다. 요번에 봤더니 하나 아주 크면 6,000이라고 나옵니다. 보통은 한 1,500명 이하로 가지고 너는 국힘당 후보를 지지할래?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래? 안 그러면 개혁신당을 지지할래? 그걸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국힘당은 실질적으로 유권자 4,400만이 투표할 때 국힘당 후보한테는 몇 프로를 투표할 것이다. 그걸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힘당 후보는 뭐 40이다. 민주당 후보는 뭐 40, 2다. 이렇게 추정해서 내놓으면 사람들 그걸 믿어요. 근데 그때 발표할 때 보면 요거는 샘플링 하는 그러니까 표본이 2,000명이기 때문에 95% 에라 구간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러면요. 민주당 후보인 경우에 45에서 빼기 3하면 42지요. 45에서 더하기 3하면 48입니다. 그럼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4천만의 득표율, 4천만이 투표한 득표율은 42에서 45인데 요거는 신뢰도가 95%입니다. 99하면 더 넓어져요. 그럼 국힘당으로 따지면 아까 40이라고 했잖아요. 40에서 플러스 3하면 43이 됩니다. 그럼 민주당 후보의 제일 낮은 42하고 국힘당이 제일 높은 43하고 겹치죠. 그러면 요 표본조사에 대한 득표율 추정치는 95%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범위가 벗어나면요.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가 47%를 얻고 국힘당 후보가 40%를 얻었다. 95%의 오차 범위가 3이다 그러면 47에서 3 빼면 44 되죠. 국힘당인 경우에 40에서 더하기 3은 43이죠. 겹치지 않지요. 그러면 민주당 후보는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종로 같은 경우에 보면요. 전체 유권자가 투표한 게 10만 정도 됩니다. 당일 투표한 사람들이 대강 한 5만 5천 정도 돼요. 그럼 5만 5천 명이 투표한 득표율을 가지고 당일 득표율 10만을 추정하는 것은 거의 이게 같아질 정도로 표본의 크기가 큽니다. 그건 계산식이 이게 수백 년 동안 발표에는 계산식이 있습니다. 식이 딱 갖다 놓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국힘당 후보가 만약 종로구에서 그러니까 22대에서요 48% 얻었다 그러면 오차 범위 99% 오차 범위는 1보다 1% 작습니다. 그러면 48%를 만약 국힘당 후보가 당일에서 얻었다 그러면 본 투표, 그러니까 다 당일 관내가 다 합친 거는
47 플러스 1, 47 마이너스 1, 46 내지 48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추정 공식을 가지고 22대 총선에 대해서 도대체 민주당 후보는 몇 명이 붙고 국힘당 후보는 몇 명이 몇 명이 붙느냐를 추정을 해보면요. 국힘당 후보는 141명 됩니다. 민주당 후보는 114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럼 국힘당 후보가 여당이 됩니다. 이 통계학적으로 또 추정을 해보면 또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렇게 분석해봐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분석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관위가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진짜 밝혀줘야 됩니다.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 밝혀주면 국민들은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를 쓸 때 보면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를 이론적으로 분석한다면요. 이론적 베이스로 그걸 식을 유도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식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다 검증을 해가지고 맞다 그래서 나온 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냐 그러면 표를 바깥에서 더하는 조작이 일어나고 표를 바꾸는 조작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표를 버리는 조작이 일어나고요. 또 안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표를 더하는 거 플러스 표 바꾸는 조작이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표를 버리는 거하고 표 바꾸는 거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 5가지 조작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여기다 밝혀내 놨어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그 밝혀낸 수식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할 때는 선관위에서 발표한 통계 시스템 가면요. 선관위 통계 시스템 가게 되면 발표된 숫자들이 나와요. 그 숫자를 갖고 이게 맞다는 걸 증명을 해놨어요. 책에. 그래서 이게 이 책이 그래도 그 의미가 있다는 게 앞쪽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가를 이론적으로 밝혀놓은 책입니다. 아까 부정선거 회복하기라는 책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그럼 요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는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유권자들은 가능하면 당일 투표를 해라. 그리고요 참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날 당일 투표할 때도 투표하기 전에 가서 통에 사전에 투표가 들어가 있는지 통이 진짜 완전히 비어있는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만약 그 투표함 속에서 어떤 사람의 투표가 이게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투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더 만약 이거 확인을 더 해보려고 그러면요. 사실은 그날 개표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이런 말씀 한번 더 들어볼게요. 왜 선관위는 개표를 할 때 다 투표함이 오면 다 이제 열어서 테이블 위에 올리고 놓고 거기서 옛날 같이요. 대만 같이. 옛날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민주당 후보표, 국힘당 후보표, 정의당 후보표, 개혁신당 후보표 다 나눈 다음에 문치를 100장으로 해서요. 그걸 개수기에 넣어서 이게 100장이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하고 그걸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아무래도 선관위에서 하나 양보한 게 뭘 양보했냐 그러면요. 먼저 분류기를 통과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냐면 수개표를 수검증을 해봐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우리가 보면 확실하게 예를 들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제 시간 쪽에서 보면 손으로 다 분류한다고 이거 한 다음에 기계는 보조선을 쓰면은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에 컴퓨터 조작이나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0장 한다고 100장 기록하잖아요. 100장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다시 우리 돈 세는 것 같이 돈 세는 기기 개수기를 통해서 100장이 맞느냐 틀리느냐 맞다 그러면 100장은 100장입니다. 200장 300장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먼저 분리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100장짜리 묶음을 당신들 확인해보라 그러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100장이 이렇게 들어가갖고 분리기를 통해서 민주당 후보가 100장이 나온다. 이것도 추정입니다. 나온다 그러는데 100장은 물리적으로 100장인데요. 컴퓨터에서 기록돼서 저장되는 건 107장이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힘당 후보인 경우에 100장이 실질적으로 100장 들어갔는데 93장으로 기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백정 세보니까 맞지요. 맞는데 컴퓨터에서 전송이 돼서 발표된 건 민주당은 107장, 국힘당 103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선관위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걸 또 점검을 해보려고 그러면 테이블에 다 앉아서 이게 예를 들면 이게 국힘당 후보가 예를 들면 뭐 100장, 200장 해갖고 나온 걸 기록을 해갖고 수기로 기록을 딱 한 다음에 이 여기 선거동에서는 국힘당 후보는 예를 들면 뭐 5,000장, 5,000표다. 민주당 후보는 뭐 5,000표다. 기록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그걸 기록해서 다 합친 다음에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랑 같은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사실은 이게 들여다보면 너무 쉬운 길이고 너무 확실하고 안정된 길이었는데 왜 그 길을 자꾸 피해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돼 있다 하면 그런 것들 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가면서 보면 굉장히 이 선거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데 그렇게 관리가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요. 만약에 이제 어느 선거구를 같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한 10명이 체계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맡아서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방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시간이 내일부터 사전선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선거 참관인이나 이거 부정선거 관리하는 사람들 뭐 다 가니까 거기는 또 거기 나름대로 이제 다 준비해서 가고 유권자들의 자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첫째가 투표 참가를 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투표 우리가 열심히 가서 투표를 하시는 게 우리들의 권리자, 우리들의 임무니까 하고 가능하면 선거 본일에 하시는. 이건 헌법에서도 보장되어 있고 헌법에서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고요. 피치 못할 때는 사전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기권하지 마시랍니다. 사전 투표도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거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조사하는 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내가 학술적으로 분석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해도 내가 투표가서 가고 당일 하고 사전 투표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우리한테는 뭐 어쨌든 여기 국힘당 후보한테는 유리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제 이게 아직 내용상으로 잘하려고 그러면 큰 화면에다 파워포인트 놓고 잘하면 재밌는 이야기 많은데 그건 또 짧은 시간 안에 또 말 못합니다. 제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게 진짜 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가 굉장히 문제가 제기하면 제기할수록 문제가 많다. 21대도 고 22대도 너무 심각하고요. 많다 이런 거하고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선거 당일에 가서 이게 투표를 많이 하시는 게 우리들의 권리 행사를 하는데 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정 안 되면 사전 투표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이게 제가 이게 서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 에필로그에서 제일 후기설 갈 때 그게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내놓은 그 가곡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뭐가 나왔냐 그러면 동무생각 그래갖고요. 그 봄의 그 영화 근데 그게 3절에 가보면 나는 그 가곡하면서 이 크리스찬들한테도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으로 해봅니다. 그 3절에 가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소리 없이 오는 눈발 사이로 밤의 장 안에서 옛날 같으면 그 장안 그러잖아요. 밤의 장 안에서 가등 빛날 때 이거 옛날 분위기 가등 나는 높이 성궁 바라보면서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이게 이제 저는 이 노래 하면서 이제 이 신앙과 좀 그리고 나오는 게요. 밤의 장안과 같은 내 맘에 가든 같은 내 동무야 내가 내게서 빛날 적에는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이게 이제 처음에 등장합니다. 그게. 그리고 제일 끝에 가보면 요새 우리는 사실 그 유대인이 위대하다는 게 그 모세 토라 오경을 가지고 그때 특히 보면 신명기 6장 가보면 너희가 그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러면서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이제 그리고 내 이웃 사랑 이게 첫째 계명이다. 그 계명을 머리에다 띄고 손목에다 걸고 문설주에다 하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6월절도 딱 지키고 못 지키고 해서 그 자기네들의 전통이나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서면서 생각났던 게 우리는 어렸을 때 보면 예를 들면 개천절도 있었고요. 광복절도 있었고 제헌절도 있었고 뭐 6.25 노래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뭐 또 가보면 한글 노래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보면 뭐 그런 게 있어 절기 그 국경일마다 그런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어디 가다가 태극기가 올라오고 국가가 울리면 딱 서갖고 아주 어린애인 경우에도 딱 서갖고 오른손으로 왼손 가슴에 딱 얹고 그 국가가 끝날 때까지 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장예원 박사가 한번 와서 이야기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삼각지 가서 이야기하는데 국기가 올라가고 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그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 잡다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마이크 잡고 하는 말이 근데 이게 지금 국기가 올라가고 국가가 울리는데 옛날 우리 생각 같으면 최소한도 서 있든지 안 그러면 소리 없이 지나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여기 잡담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다고 그랬어요. 국가공무원, 특히 경찰인데 그래서 제가 거기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잘 결론에 가보면 3.1절, 아까 우리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3.1절 노래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광복절 노래가 나옵니다. 광복절 가보면요. 그게 뭐냐.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은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친이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기에 광복절 노래입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어른님 번님 이렇게 나와요. 광복절을 보지 못하고 피땀 흘려서 돌아가신 어른님들하고 자기 친구나 벗 중에서 독립운동하고 하다가 투쟁하다가 못 보고 돌아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곳에는 제가 제일 끝에 내놓은 게 이제 여기 교회 왔으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7번인가 아마 그렇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도 말하고 마리아도라도 말하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이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한참 하다가 나는 이제 다 이제 버리고 나는 내 고향 돌아가서 나는 어부가 돼야 되겠다 그러고 디베라 바닷가에 간다 그랬더니 그 요한도 쫓아가고요. 뭐 이렇게 해갖고 제자들이 그 7명이 쫓아가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날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오셨거든요. 바닷가에 와갖고 그 사도 요한이 저기 주시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던지고 뛰어나와서 계속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맞았는데 거기 생선도 있고 빵이 있어서 이제 먹고서는 베드로한테 그 물어보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베드로한테 그냥 베드로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어요. 우리 보통 보면 그 연인을 부를 때 시몬 많이 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주께서 아시니 또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해 드렸더니 그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또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이 나와서 이제 제일 끝의 결론으로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걸 그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뭘로 바꿨냐 대한민국으로 바꿔봤어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느냐. 근데 그 메시지가 제가 나오는 그 끝의 메시지 그게 이제 저한테는 좀 들려와고 제일 끝에 가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굉장히 축복된 나라잖아요. 왜 축복된 나라냐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에서 하나님이 여기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우리나라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말이 들어가는 아마 국가는 세계에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이민족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실망하다가 이게 우리가 함께 하는데 그 함께 하는 뜻을 그냥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 뜻이 실천이 안 됩니다. 성경 제 나름대로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나이 80이 됐는데 그럼 한 70년 이상을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읽고 별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공짜로 안 주십니다. 기도할 때 내 뜻을 네가 나가서 실천해서 그걸 이루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너 이루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긴 역사에서 공짜로 한 번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딱 이제 그 옛날에 우리가 모르는 한 3,500년, 4,000년 전에 모세가 홍해에 가르는 그거는 기록된 기록으로 보면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게 기록상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가갖고 땀 흘리고 어떤 걸 해서 고난을 겪을 때 그때 하나님, 이게 제 신앙고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같이 울면서 같이 땀 흘리고 그걸 넘어가는 하나님이지 그걸 막 해치고 이렇게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에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제가 마지막이니까 지금 해결할 때 항상 땀 흘리고 실망하고 하고 일을 다시 해야 되고 그 과정을 거쳐갔을 때 어떤 게 맞는지 찾아서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은 좀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어려울 때 같이 그 어려움을 겪어가는 하나님이고 같이 그걸 돌파해가는 하나님이지 문제 해결을 해주는 하나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신앙은.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 그런 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이걸 돌파해가는 그걸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메시지를 하고요. 제가 이야기 들은 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방송이 어떻게 돼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 같이 이제 파이팅하고 아직 크리스찬들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투표하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걸 방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걸 승리하는 길로 가도록 우리가 좀 함께 갑시다.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간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말이 너무 두서없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